말씀 한 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새해 첫 수요 예배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신앙에 관한 지식에 나누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이 우리 기독교 회사 2000년 동안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증인들 중에서 영국과 미국 계통의 분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실상은 프랑스에서 싸웠던 그런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소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프랑스의 개신교도인들, 특히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을 일러서 위그노, 맹약하다, 맹약자, 맹세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진 위그노의 역사와 그들이 피로 쓴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또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보아도 실은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죠. 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구상에 펼쳐진 문명화된 선진화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교회는, 복음은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현세를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좋은 처세거리의 하나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많은 교회사가 평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위그노들이 어떻게 살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믿음의 그 증거들을 남겨두었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위그노와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프랑스에 대해서 좀 더
그 얄팍한 지식을 메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프랑스를 서치하고 뒤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화면에 있는 지도를 좀 볼까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봅시다. 프랑스 보이나요? 네. 자, 이쪽으로 보면 안 보이겠네. 여기가 어디냐면 흑해예요, 흑해. 여기는 카스피해. 여기 이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지중해나 흑해 쪽은 동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민족의 대이동이 이렇게 흑해를 이렇게 옮겨갔다. 여기 보면 모스크바가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전 지역이 다 이제 그리스 정교나 이쪽은 이슬람권 지배하고 있죠. 지역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유럽이냐라고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스탄불을 건너로 이쪽 지역을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서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동유럽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서유럽이라고 말하고. 영국은 자신들 스스로는 우리 유럽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자존심을 내세요. 그래서 EU도 탈퇴하고 독립적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의 대륙이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대영 제국이다고. 우리 나라 이름도 그렇게 The Great British, 그레이트를 꼭 붙여요. 대왕, 대제, 대제국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국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4개국이죠. 여기가 이쪽이 잉글랜드고 여기가 웨일즈고 에딘버러가 이쪽에 있는 게 스코틀랜드고 아일랜드인데 여기가 북아일랜드예요. 나라 두 개. 북아일랜드는 지금 영국 대영 제국을 속하고 아일랜드 독립국이 되었죠. 이거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가톨릭 국가고 여기가 가톨릭 국가고 여기가 가톨릭 국가고 스페인 여기 포르투갈 가톨릭 국가. 그러니까 서남부 쪽은 가톨릭이고 나머지는요 다 기독교. 그리고 오른쪽에는 러시아 정교 동방교회가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몇 개 종교가 유럽을 지금 장악하고 있나요? 4개 종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요 위쪽에 이제 요 덴마크나 뭐 여기 나라 룩셈부르크나 또 스웨덴 요쪽은 또 루트파예요. 루트교가 여기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5대 종교가 5개 종교가 유럽을 감싸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산속에다가 제세를 파는 여러 이제 군소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요, 프랑스는 남부 쪽으로 누구랑 접해 있냐면 스페인 왕국과 접해 있어요. 우리 위그노드 역사를 살펴볼 때 스페인의 카를 대제와 프랑스와 1세 간에 일어났던 4차례의 전쟁 공부하게 될 텐데 스페인과 국경이 접하고 오른쪽 위로는 벨기에가 있어요. 벨기에. 그 위에 네덜란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북부 쪽으로는 독일과 벨기에가 연관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접해 있는 게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이제 제네바가 여기 있다. 칼뱅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리를 나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독일 스트라스부르 가는 길에 들렸다가 이제 파리에 잡혀가지고 여기가 종교개혁의 이제 핵심 지역이 됐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다 가운데 짱 박혀 있죠. 알박이죠. 사방팔방으로 여기서부터 전파가 됐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기 이제 안데스 뭐 알프스 산맥인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그 언저리에 여기서 왈도 파도에 피신해 와가지고 이 알프스 산맥에 잔뜩 기거하는 그런 지형적인 미리를 보고, 그리고 영국과 수시로 이제 그리고 이제 각 왕조들끼리의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다 결혼을 통해 서로 막 침략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일으키는 그런 대제국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원래는 이 덩어리가 독일까지 포함한 이 덩어리가 프랑코 왕국이었는데 이 베르댕 조약으로 말미암아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 나라로 쪼개졌다는 거.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여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이거 다 합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느슨한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프랑스가 어디쯤 위치했는지 지도를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셨죠? 여기에 요 밑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지역에서 어디 있네. 이 조그마한 이거 봐, 예루살렘 여기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 건너서 여기가 빌립보 지방이잖아요, 그죠? 빌립보 지방 가고 뭐 마게도나 고린도, 여기가 아덴이고 여기가 고린도고, 이 사도 바울이 다 이쪽 지역을 다 하고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가기 전에 잠시 1차 투옥 이후에 자유의 몸이 돼서 한 3년 내지 4년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설이 있긴 하죠. 그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전체를 평정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쫙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세계 전 각지로 흩어져서 전하는데, 저는 우리 십자가 모임할 때 그죠? 스페인의 수호 성자가 되고 말이에요. 영국의 수호 성자,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가 되고 이런 그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퍼져갖고, 특히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누가 가서 기독교를 개종했냐라고 하냐면, 프랑스의 전설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친구 나자로. 그 누이 동생 두 사람 이름이 뭔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 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피신을 이제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전설 같은 것이 있어요.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나사로가 그 마르세유의 초대 주교가 되었다. 이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런 전설 같은 근거를 가지고 프랑스는 기독교를 수입하게 됐고,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 시대가 열리면서 왕권과 교황청이 결탁함으로써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가 되었고요. 현재 전체 인구의 한 4, 5%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요. 정말 그러면서도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국가가 될 뻔하다가 가톨릭화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어요. 영국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떻든 성공회로 중간쯤 위치해버리고 말았죠. 타협하고 말았고요. 프랑스는 다시 회귀하고 말았고요. 뭐 스페인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가톨릭으로 남아있었고, 그에 비해서 스위스와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 국가로 전환하고 말았죠.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완전한 개신교 국가, 아래에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도 개신교 국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프랑스, 제가 이 수요 시간에는 먼저 프랑스의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위그노들의 투쟁사를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눠준 자료 중에서 프랑스라고 적혀 있는 유인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위그노와 그 의미라는 자료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전문을 우리 장례선 목사께서 번역한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내용을 훑어볼 텐데요. 이 세 권의 자료면 1년치 수요 예배는 충분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외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역사가요. 그럼 여기 관련 인물들만 소개하는 해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프랑스의 역사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특히 프랑스의 지명이나 인물들은 마르그리트 덩글렘 그러고 이런 이름들 베르사유, 마르세유 섞고 우리나라 이 영어권 발음과는 또 다르게 짝과 불리에트 아주 외우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때요? 어떻게 참아 보시고 한번 불어로 혓바닥을 한번 굴러 보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역사를 저도 그렇게 썩 좋은 역사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할까 골마른 나머지 한 7개의 시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좀 중간중간 하면서 그렇게 출발할 텐데,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그노 선조들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좀 부족하지만 이 평안한 한국 땅에 살면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또 우수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힘써 봅시다. 저도 게으름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늘도 늦게 일어나고 어저께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오늘 요즘 참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몸이 예전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상쾌하게 안 따라주니까 이게 푹푹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한번 위그너 정신을 한번 되살려서 좀 아주 열혈 신자가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역사 공부할 때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맨 먼저 보면 선사시대, 선사시대. 그러면 이게 뭘까요? 프리히스토리,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선사시대 그러면 항상 네 가지가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 뭔가요? 철기. 철기. 이제 선사시대예요. 이거 역사 공부할 때 아주 기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구석기 때 유물들이 있고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구분할 때는 신석기는 보통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주전한 1800년경 요때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럼 이런 시기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토기라든지 유물 유적들 있는데, 프랑스에서 구석기의 시대 때에 제일 뚜렷한 화석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마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크로마뇽. 이 프랑스 크로마뇽에서 인골이 뭔가예요? 사람 뼈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그 몇 억 년 만년 전에 인간이다. 뭘 금사 탄소 방위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원숭이 뼈인지 인간의 뼈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세상 역사에서는 애들 교과서에는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 곳곳에서 뼈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공룡뼈인지 뭐 원숭이 뼈인지 확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아무튼 프랑스 구석기 시대 때 크로마뇽인 이거 상당히 기억합니다. 제가 보면 구석기 시대 여러 문화의 명칭 등 모두 프랑스의 지명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크로마뇽이라는 이름도 지명의 이름이다. 아기텐주 도르도뉴 현의 크로마뇽에서는 현생 인류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들 크로마뇽 남긴 흔적이 뭔가요? 동굴벽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주입식 교육만 받아와 가지고 왜라고 물으면 이제 골이 깨지는 거예요. 답을 준비할 때가 안 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 가로넣기 이것만 했어. 이것만. 이렇게 뭐 공부했어. 막 외우게 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죄를 이뤘다. 가로넣기. 노아 방주를 만드신 사람은 노아 뭐 이렇게 답변하고 아주 초보적인 예를 들어서 수렵도 알죠? 수렵도. 예? 수렵도는 어느 시대 그림인가? 1번 고구려, 2번 신라, 3번 백제, 1번 다 맞죠? 이 교육이 이랬다고요. 전부 이랬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실체가 이래요. 근데 갑자기 왜 이거를 수렵도는 다 알아요. 씨름하는 거 그건 누가 그랬지? 김홍도 또 뭐가 있잖아요. 풍속 신유복이 또 풍속도 그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근데 그 다음 왜 고구려인들은 무덤 안에 그림을 그렸을까? 딱 묻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들었는데요. 왜 고구려인들이 무덤 안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받은 거야. 뭐뭐 하라 그러면 명령들 알고 다 무조건 했어요. 옛날에 서당에서 가르치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훈장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유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질문이 허락됐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질문이 없는 거야. 질문하면 건방진 놈이 훈장님한테 갑자기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굴벽화 하나만 놓고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그러면 왜라고 생각하느냐면 박사학 과정 공부할 때 드디어 이제 왜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서구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됐는데.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참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기독교인들에게
이 논술 교육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 논술 교육을 이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한때는 한 십몇 년 전에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순방하면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아직도 연락이 와요. 논술 교육의 참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저한테 논술 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다 기성전결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기성전결의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식 중 하나다. 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기성전결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구조 분석에 있어서, 또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과 함께 기성전결의 구조가 매우 유익하다. 그 기성전결의 구조를 하면서 그런 논술 교육을 다 받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왜라는 글자가 탁 새겨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더라. 동굴벽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없었다면 그 당시의 문화, 문명의 수준을 정말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또 고구려 수렵도의 동굴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미술, 회화에도 발전 단계가 있더라. 이 수렵도의 단점이 뭔가요? 전혀 원근이 구별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저 멀리 있는 산이 산이 가까이 있는 산이 말 타고 있는 것이 있고 동일하게 그려져 있고 말이에요. 또 말은 이쪽으로 뛰는데 사람은 얼굴이 이쪽으로 반대로 되고 있는 등, 이런 그림들을 볼 때 크로마뇽인들이 그린 동굴벽화는, 그러니까 몇억 년 전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이 동굴벽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박하는 것이 뭐냐면, 몇억 년 전에 이런 동굴벽화가 그려졌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최초의 언어가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죠. 셈의 후손들을 우리가 수메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메르족이 최초로 언어를 개발해서 뭐에 새기고 바위에 그리고 한 것이 기껏 해봐야 많이 잡아봐야 BC 한 30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벽화가 몇억 년 전에 그려졌다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분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동굴벽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뭐냐?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몇 개를 소개했어요. 신석기 시대 때 다른 인종이 북부 프랑스로 들어왔는데 브르타뉴 지방에 남아있는 거석 기념물. 거석이 뭔가요? 큰 돌. 근데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돌을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바벨탑, 이 탑의 흔적들이 바로 거석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석이라는 것을 볼 때도 우상 숭배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석, 카르나크의 열석은 뭔가요? 여러 돌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저 남미에 가도 이런 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온의 돌멘이 뭔가요? 돌멘이 돌인가요? 돌멘, 이거를
한자로 하면 지승모고요. 우리말로 하면 고인돌이에요. 이 돌을 괴했다 그래서 고인돌이에요. 이걸 이제 돌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몇 개쯤 되면 약 3만 개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고 하는 거, 이거 고인돌 조사하면서 그 2002년도 아니 1998년도인가요? 그 우리 학교 출신 역사학자 교수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원대 역사학 주임 교수인가였는데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학과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대마도도 가보고 막 이렇게 성곽도 유래해보고 저를 괜히 이제 업적으로 끼워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 내서 해보고 그때 무덤을 조사했어요. 무덤 양식. 무덤 양식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무덤 양식을 좀 귀를 기울였는데 무덤 양식은 흙무덤과 돌무덤이 있어요. 크게 흙무덤과 돌무덤이 있어요. 요 경계선이 어디냐면 딱 한강이에요. 한강이에요. 특히 한강 이북 지역과 서남 지역으로 나뉘어요. 요 서남 지역은 한강 아래에는 무슨 부족이 살았냐면 마한족이 살았어요. 마한. 그다음 저 경상도 남부 지역에는 진한, 강원도 이쪽으로는 변한. 그래서 삼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한 사회가 있었어요. 이북은 백제와 고구려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백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고구려에서 그 시조가 누군가요? 주몽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온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몽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부여에서 그 소신과 어머니 부여왕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주몽인데 핍박을 못 이겨서 서자라고, 그래서 국내성에다가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 한자 뜻이 높을 고자 언덕 구자죠. 그 다음 빛날 여자를 써요. 이제 제 역사 이 실력이 여러분 앞에 좀 드러나는 시간이네요. 국내성이 해발 한 700m 되는 고온지대 산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 세운 빛의 자손들이다. 이게 전설이 그 활을 잘 쏘는 민족이잖아요. 이런 족속들 중국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족인가 이렇게 불러요. 동이족. 동쪽에 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이족이. 아무튼 그 주몽이 온조를 낳았는데 또 부여에서 얻은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애가 비류예요. 온조와 비류인데 이게 참 뭐가 헷갈렸네요. 온조와 비류에 주몽이 나타났나? 헷갈려 죽겠네. 그래서 맞아요. 온조가 비류가 살았는데 주몽이 이제 중간 본처에서 난 아들이 주몽이 나타나가지고 비류 온조가 정권에서 밀려가지고 남하했어요. 그리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서 마한족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백성들, 원래는 백제 이름이 십제예요. 십제. 원래 십제예요. 십제가 뭐냐면 10명의 신하를 모았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올 때 10명의 신하가 따라와서 십제했는데 만족을 복속하고 난 뒤에 만백성이 함께 모였다. 이래서 백제라는 뜻이에요. 백제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온 고구려족과 밑에 있던 만족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무덤에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십제팀은 전부 돌무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고구려 이 유족들이 합류해요. 근데 여러분 한강에 딱 가보면요. 한강 위쪽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 아차산이 있어요. 한강 남쪽에는 경기도 하남에 이성산이라고 산이 딱 있어요. 나중에 백제 그 왕이 고구려 군에 잡혀가고 아차산에서 목을 잘려 죽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산과 이성산 사이에 한강이 흐르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에요. 고구려를 방비하기 위해서요.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서 북부 쪽은 돌무덤이에요. 남부 쪽은 흙무덤이에요. 근데 이 흙무덤이 점점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 달라져요. 위쪽에 있는 흙무덤은 항상 꼬리가 이렇게 길어요. 항상 꼬리를 달아놔요. 꼬리를 다는데. 근데 이 꼬리가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점점 없어서 동그랗게 돼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흙무덤도 이렇게 돼요. 그럼 돌무덤과 흙무덤의 차이가 뭐냐?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 돌무덤은 북방족이라는 뜻이에요. 북방족. 북방족은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전부 돌무덤으로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항상 어딜 가든지 돌탑을 쌓았어요. 이거는 북방족, 즉 민족의 대이동을 할 때 셈족의 후손들은 다 돌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흙무덤은 어디냐면 남방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아니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 한반도가 단일 민족이라고 했는데 왜 무덤 양식이 이렇게 두 개가 뚜렷하게 대비될까라고 해봤더니 드디어 영산강 유역에서 수많은 해골들이 발굴되었는데 그걸 DNA 조사를 해보니까 북방족하고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좀 다른 족속들이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 같은 민족인 줄 알았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저 인도양을 거쳐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르만족의 후손이고요. 우리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 인골은 돌무덤 사용한 문화는 이 북방 쪽으로 흘러온 셈족의 후예들이. 그래서 남방족은 혹시 야베스 족속이거나 후예들이거나 혹시 또 뭐 함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확실히 어디가 다르냐면 게르만족은 두상과 이 골 깊이가 달라요. 그 진짜 영산강 유역에 사는 본토 호남 분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과 이 골격이 달라요. 골격이 달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랑 타 지방 사람하고 약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행동 양식이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이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문화를 쫓아가 보니까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북방족과 남방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그런데 그 태생적인 것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이 지금도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사회학자들, 문화학자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아래와 한강 위의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가야 문명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이 거석 문화, 돌men 문명이 프랑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가야 쪽에 딱 가면 무덤이 어떤 무덤으로 발견되냐면 흙과 돌을 같이 섞은 흙돌 무덤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문화, 가야 문화, 나는 가야가 신라에게 복속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문화는 사실은 이 이승만 정부 때의 대통령 특령으로 그걸 발굴하다가 박정희 정권 때 그 덮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YS 김영삼 정부 때 다시 발굴을 시작했다가 DJ 정부 때 또 예산 여러 가지 이유상 덮었다고 사학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가야 문화의 비밀이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그러나 들려지는 말로는 상당한 유물유적이 기독교 관련 유물유적이 발굴되자 정부에서 그걸 덮었다라는 또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라서 제가 신빙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원래 우리는 남방 쪽에서 인도 쪽을 통하여서 도마의 후손들이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특히 이제 호남 쪽에 계시는 안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을 손에 들고 온 사람들은 우리 이제 남방족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 남방족 영산각이나 그 하에 전라남도 이쪽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에 육박해요. 어느 도시에 가면. 저 영남 쪽 안동은 거의 1%도 안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상당히 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요? 남방적이든 북방적이든 아무튼 예수님의 복음을 손에 쥔 민족보다 또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신석기 때 이런 지성문화 고인들 얘기하다가 왔는데, 역사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정도의 기초 상식은 좀 있어야 다른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눈에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계사 특강이었습니다. 복음 특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볼까요? 청동기 시대 때는 주전 180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동기 BC 1800년. 그들의 자손으로 추정된 남서부 지방의 이베리아인, 알프스를 넘어 침입한 리구리아인, 북동부 지방에 이주한 벨기에인 등이 청동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나우강 배면서 켈트인이 북프랑스로 이동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몇 개 부족이 대충 한 4개 부족 이름이 등장하죠. 그죠? 지금부터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때 드디어 프랑스 옛날 이름이 뭐죠? 갈리아 그랬어요. 왜 갈리아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 철기 시대 때 켈트계 갈리아인이 와서 점령해 버렸어요. 왜 점령했을까요? 철기로 된 무기를 들고 와서 청동기 갖고 댐비면 됩니까? 한 방에 그냥 하는 거죠. 한 방에 하는 거죠. 철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또한 지중해 안에는 페니키아인이 무역을 하러 나타났고요. BC 600년경에는 그리스인이 마르세유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마르세유는 그래서 그리스가 세운 식민국가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C 2세기 때는 로마가 드디어 들어와서 이때부터 로마와 함께 하는
갈리아 시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갈로 로망 문화 시대라고 그래요. 갈로 로망 시대라고 그래요. 갈로 로망. 그러니까 로만 갈리아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저 같은 장군은 갈리아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죠? 갈리아 뭐 연대기도 있고요. 뭐 이런 지역인데 이 갈리아 근데 켈트족이라 켈트족. 켈트족은 원래 이 산적입니다. 산적들. 무지막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갈리아 지역을 와서 정복해서 자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선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뭐, 요 정도로 하면 프랑스의 선사시대는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왕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왕조 시대. 이거를 이제 가문 왕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렇게 하다가 발전하니까 하나의 일가가 생겼죠. 일가가 시족이 됐는데요. 이 일가가 결국은 성을 형성한 거죠. 성을 형성하는 거죠. 일가가 가문이 돼서 한 개의 가문이 성이 돼서 나중에 여기서 성 플러스 이름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특이하게 여러분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일가 이 가문으로 나뉘어진 부족 민족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성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이 있다는 것은 시족사회, 부족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에 흘러갔다는 반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성을 가지면 그건 유대인들 배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굳이 아브라함을 성을 쓰지 않더라도 유대인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하나의 성은 이스라엘이에요. 혹은 아브라함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나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각자 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코헨 그러면 코헨은 이 제사장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코헨 그러면 다 그냥 코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헨. 예수 그러면 뭐 예수와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여러 코헨나 뭐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중복된 이름을 부르고 뭐 예수 코헨 한다든지 성은 아니고 이름 자체를 그렇게 변형시켜갖고 계속 발전됐는데 이게 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난번 장에서 뭐 최소한이냐 김소한이냐 뭐 따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성의 문화를 따른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세속 문화를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힘센 가문이 나타나잖아요. 그 부족을 지배하는 가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가문이 힘을 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하게 되니까 통치 가족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한 번 통치가 됐는데 그 지배권을 함부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려주나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죠. 왜? 그 정권을 획득할 때 분명히 상대 대적했던 사람들을 살상했을 것이고, 그 살상을 당한 사람은 복수의 칼을 가를 것이고, 그러니 그 원수에게 정권을 넘겼다가는 우리 집안이 다 죽을 것이고, 그럼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은 아들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가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 3세기 중엽에 이제 게르만인의 부족에는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했죠. 또 켈트족이 침입했다가 3세기에는 프랑크족이 침입하고, 그 다음에 서고트족이 침입하고, 그래서 계속 프랑스가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아마 동서남북에서 자꾸 이지어 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켈트족이 들어와서 갈리아라는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 세력이 되었어요. 이 앞에 또 이베리아 원시 부족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켈트족에 의해서 전부 다 점령 다 됐어요. 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설치니까 나머지는 뭐 직선을 못하는 거예요. 다 폐지하고 다 흡수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다가 3세기경에 프랑크족이 가세했어요. 그 다음에 고트족. 이 씨알들이 좋은 씨알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무지막지한 놈들이. 요 오른쪽에 보면 왜 이들이 서방으로 밀려 들어왔냐면,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무지막지한 훈족이 있었어요. 이 훈족이 너무 무서우니까, 훈족이 들어오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근투족. 여기 또 여기는 프랑스에는 자리 잡지 않지만 이 반달족이 있어요. 반달족, 부르근투족.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훈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훈족. 무지막지한 사람. 이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아틸다 왕 들어봤어요? 아틸다. 로마 멸망할 때 아틸다 영화도 있고. 무지막지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분들의 특징이 전쟁할 때 항상 여러분 화장법, 얼굴이 무늬 그리는, 무서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밤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 밤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 열병 국가다. 모든 족속들이 다 프랑스에 와서 거주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훈족이 한번 쳐들어왔는데, 이때 로마와 게르만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훈족을 격퇴시켜서, 그래도 프랑스는 훈족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453년에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살리 지족의 클로비스가 만든 왕조가 생긴다. 드디어 400년대에 450년대에 5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드디어 왕조 시대가 시작돼요. 이 가문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가문 이름이 메로빙거 왕조예요. 메로빙거 왕조. 아까도 설명하다시피 이제 힘센 사람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메로빙거 왕조죠. 이 사람들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고요. 481년에.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죠.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 개로 쪼개지는데 동프랑크, 북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메르빙그 조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가 뭐냐면 피핀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핀 왕조. 세 번째가 카롤린거 왕조. 카롤린거 왕조.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프랑스는 이런 왕조들이 번갈아가면서 우리나라 치면 어떠냐면 이씨가 한번 정권 잡고 왕씨가 한번 정권 받고 주몽이가 정권 잡았다가 뭐하다가 왕조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신라는 무슨 성이었죠? 수로 김수로 왕인가요? 박혁거세는 뭐지? 신라가 세 개죠. 박혁거세하고 석탈의 김수로. 이야, 석탈에까지 이름을 기억하나? 머리가 크면 이렇게 지식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 박진웅 선생도 많은 지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왕조가 있고요. 네 번째 왕조가 로베로 왕조. 로베로. 아무튼 다섯 번째가 카페 왕조. 카페 왕조. 뭐 아무튼 이런 왕조들의 시대가 있는데요. 요 왕조들과 프랑스 역사의 발전은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조들에 의해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치열한 사륙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아직 혼란기가 계속이 됩니다. 이 왕조 시대를 중국의 역사에 비견해서 프랑스의 춘추 왕국 시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메로빙그 조약에 의해서 세 나라로 쪼개지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되면서 이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큰 힘센 왕조가 있는데 스페인의 왕조를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여기에 대항하는 이제 카페 왕조, 카롤링거 왕조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왕조인데 그런 왕조들 사이에서 우리 위구노 종교개혁 당시에 드디어 등장한 왕이 프랑스 왕이 프랑스와 1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서 또 프랑스 1세의 누나가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나바르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죠. 이 여왕이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을 음호의 양으로 물질을 돕고 칼빈도 그녀와 이렇게 나누고 또 칼빈의 사촌이 올리베 땅인데 올리베 땅으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도록 이렇게 왈도파가 또 이 올리베 땅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고 성경이 번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전제가 됩니다. 이 마르그리트 공주 나바라의 여왕의 아들이 바로 나중에 이 엄청난 위고노의 박해를 종식시키는 바로 낭트 칙령을 발표한 앙리 4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하면서 위고노가 알게 모르게 좋게 정확한 숫자는 추산할 수 있지만 좋게 몇십만 원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투옥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요 자기 남동생의 정책에 반대해서 자기 누나가 음을 양으로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을 피신시켜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다른 나라 보내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비밀한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잊지 마시고 이 얘기는요 한 주만 빠져도
맹해질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역사 공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선사시대 역사 공부를 좀 하였다면, 다음 주에는 왕조 시대, 이 복잡한 한 7대 왕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왕조 때 무슨 일이 났고, 이런 대외적인 관계도 한번 훑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프랑스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잘 정리하여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청교도들만 제대로 알려졌지만 요즘에 이제 위군어들을 발굴하자. 위군어들이 피로 쓴 그런 역사책들, 신앙 관련 책들을 번역하자. 근데 저는 뭐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 불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다가 담아서 바르선교회에서 드디어 프랑스 역사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선두에 서서 제가 이걸 하면서 올해 이후 한국 교회에 프랑스 위근어를 공부하는 붐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게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